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 된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아이 둘을 키우며 바쁘지만 소중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늘 그렇듯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무탈한 가정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누구에게 쉽게 꺼내놓기 어려운 무게들이 자꾸만 쌓여가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할 당시 양가에서 지원을 받아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친정에서는 1억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 결혼 전까지 직장을 다니며 성실히 모은 1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결혼할 때 제 손으로 해간 돈만 2억이었던 셈입니다. 시댁에서도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명목상으론 2억 5천이었죠. 처음엔 시댁에서 더 많이 도와주셨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그중 1억 5천은 남편이 예전에 집을 살 때 시부모님과 공동으로 투자했던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결혼을 위한 순수한 시댁의 지원금은 1억이었던 셈입니다. 그 차이는 별로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숫자만으로 따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양가가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주셨다고 믿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건 남편이 결혼 전부터 2억에 가까운 빚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저는 결혼 준비 과정 중에서야 알게 되었고 당시에는 충격이 컸지만 이미 예식장도 잡았고 양가 부모님께도 날짜를 알린 상태여서 사랑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결국 시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신 2억 5천 중 일부로 남편의 빚을 정리했고 모자라는 금액은 대출 1억을 더 받아 현재 저희는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내용을 시부모님께는 말씀드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시부모님은 아직도 남편의 빚이 있었는지 모르세요. 그리고 저희 친정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돈을 해갔는지도 그 정확한 액수는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남편이 당연히 이런 중요한 이야기들은 시부모님께 상세히 설명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이 지나서야 알게 됐어요. 시부모님은 아직도 우리가 훨씬 많이 도와줬고 며느리 쪽에서는 약간 성의만 보탰다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 오해를 풀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만 조용히 참고 아무 말 없이 장남 며느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오해 위에서 저는 지난 5년간 시부모님의 생신, 시댁 친척들의 경조사, 가족 모임 식사비까지 거의 대부분을 우리 부부가 부담해왔습니다. 심지어 시댁 쪽에선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분위기였고 장남이니까, 큰며느리니까라는 말로 저희의 부담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12년은 괜찮았습니다. 우리라도 잘하자는 마음으로 오히려 제가 먼저 챙기고 앞장섰던 적도 많아요. 시어머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 있으면 미리 예약하고 가족 모임 날짜 조율까지 도맡아 하며 제가 먼저 움직였죠. 그땐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지 내가 나서야 가정 분위기가 좋아지겠지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해가 바뀌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생활이 바빠지면서 점점 그 부담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저는 감사 한마디 없이 당연한 존재로 소모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시점부터는 가족 모임 식사비를 낼 때 시어머니께서 미리 지갑도 꺼내지 않으시고 저희가 당연히 계산할 거라 기대하시는 듯한 태도를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작은 태도 하나하나가 마음에 생채기를 남겼고 언젠가부터 저는 점점 무표정해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남편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시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상황을 정리해주거나 우리 입장을 대신 말해주기보다는 늘 좀만 참자, 내가 말하면 분위기 이상해져 같은 말만 했습니다. 결혼 전 그 많던 대화는 결혼 후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언제나 침묵으로 돌아오더군요. 그저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제가 더 냉정했어야 할까요? 아니면 진작부터 제 몫과 경계를 분명히 그어두지 않은 제 잘못인가요? 결혼할 때 2억이라는 돈을 제 손으로 해갔습니다. 하지만 그 돈보다 더 크게 해간 건 저의 마음과 기대,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좋은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이제는 그 마음이 조금은 지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쳐가던 시기에 제 마음에 깊은 금이 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친정아버지가 위독하셨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는 오랜 지병 끝에 상태가 악화되어 사경을 헤매고 계셨습니다. 딸로서 하루하루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퇴근 후 병원에 들러 아버지의 가쁜 숨소리를 듣고 의사에게 이제 준비하셔야 합니다 라는 말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숨죽여 우는 날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시어머님께서 남편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님 유산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해요. 사람은 언제 갈지 모르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도 혼란스럽고 상처투성이인 상태였기에 그 말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아빠는 살아계세요. 아직 숨이 붙어있고 버티고 계시고 우리 가족은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실 수가 있죠? 정말 그 자리에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지만 바보같이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는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대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아빠 아프신 거 시댁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잖아.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조언을 구한 것도 아닌데 왜 어머님은 아빠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 유산 얘기를 먼저 꺼내시냐고. 그게 지금 할 소리냐고. 하지만 남편은 늘 그랬듯 시댁 편이었습니다. 엄마도 어른이니까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었겠지. 악의는 없었을 거야. 이렇게 변명하듯 말하며 제 감정의 꼴을 가볍게 넘기려 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누가 아프다고 하면 시어머님은 항상 먼저 재산 정리하셔야죠 하고 말씀하실 건가요? 그게 어른의 조언이고 경험이고 배려인가요?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며 장례를 치렀고 정신없는 가운데에서도 시댁에는 예의 갖춰 연락드리고 장례식에 와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난 지 며칠 지나 고시동생에게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형수 엄마가 그러시던데요. 장례식 다녀왔는데 교통비도 안 챙겨줬다고 형수 너무 예의 없는 사람 같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런 문화 자체를 아예 몰랐습니다. 교통비를 챙겨드리는 게 지역 풍습이라는 것도 시댁 어른들이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도 아무도 저에게 알려준 적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날은 제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날이었습니다. 정신이 어디 있었을까요? 울면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장례 절차를 확인하고 엄마 손잡고 화장장 가는 길에 제가 무슨 교통비를 챙기며 머리를 굴릴 수 있었겠어요? 게다가 시어머님은 그날 아무 말씀도 없이 조용히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는 뒤에서 제 뒷말을 하셨다니 그 사실이 더 큰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의 없는 며느리. 이건 제가 단 한 번도 되고 싶지 않았던 말입니다. 저는 시댁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고 명절마다 손수 선물도 챙기고 기념일마다 연락드리고 장남, 며느리로서 우리라도 잘하자는 마음으로 움직여왔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건주금을 앞둔 아버지를 두고 유산 정리하라는 소리 그리고 장례식장에 와서는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뒤에서 예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시댁을 향해 노력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마음 한구석엔 그날의 감정이 선명히 남아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말 못했던 그 말들. 그 상처 위에 남편의 무심함까지 겹쳐지니 저는 완전히 혼자였던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아버지 장례식 이후 마음속에 어렴풋이 움트기 시작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전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시댁에 드리는 돈, 내가 감당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댁 식구들을 챙기고 부모님, 생신이나 명절에도 저희 부부가 나서서 준비하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큰집 장남 부부니까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믿었고 좋은 며느리로 보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당연함이 제게 버거운 짐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둘이잖아요.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 해마다 치솟는 전셋값 언제쯤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함.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런데도 시댁 행사, 친척 생일, 심지어 조카들 돌잔치 비용까지 당연히 우리가 내야 한다는 듯한 분위기. 그런 부분들을 겪으며 문득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돈 아깝다. 정말 그냥 그렇게 툭 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었어요. 가슴 깊이 내가 이걸 왜 내야 하지? 이건 정말 공평한 건가? 그런 생각이 점점 분노처럼 쌓여갔습니다. 시부모님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분들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여유 자금도 어느 정도 있으세요. 물론 그분들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진심으로 그런 기대는 없습니다. 그저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부담은 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제 작은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제 친정엄마는 어떠신가요? 일은 가까운 나이에 건물 청소 다니시면서 생활하십니다. 최근엔 조금 더 저렴한 허름한 집으로 이사하셨고 원래 사시던 집은 월세를 주어 그걸 생활비에 보태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 집에 올 때면 빈손으로 오시는 법이 없어요. 겨우 모은 용돈에서 손주들 과자 한 봉지라도 사오시고 아이들에게는 용돈이라며 몇천 원씩 손에 꼭 쥐어주세요. 그리고 그런 엄마를 보면 제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혼자 계신 좁은 방, 오래된 벽지, 겨우 돌려 쓰는 가전제품. 그런 모습을 보며
눈물이라도 보일라 치면 엄마는 늘 손사래를 치며 말씀하세요. 너만 잘 살면 돼. 그게 엄마 도와주는 거다. 마음 쓰지 마라.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찌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떠오릅니다. 시댁에선 누구도 그런 말 한마디 한 적 없다는 걸요. 이런 현실을 보며 남편에게도 몇 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우리도 형편이 쉬운 편은 아닌데 시댁 지출이 너무 많지 않나? 이건 좀 부담스럽다 정중하게 말해도 돌아오는 남편의 반응은 언제나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왜 그렇게 돈을 밝히냐 그렇게 따지는 거 보니까 너 진짜 욕심 많다 마음씨가 그게 뭐냐. 네가 너무 계산적으로 사는 거 아니야?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못난 며느리, 못된 아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제 진심은 단 한 번도 받아들여진 적이 없었어요. 늘 돈 이야기만 나오면 남편은 감정적으로 몰아세웠고 저는 스스로가 너무 속물처럼 보이나? 내가 잘못된 건가?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저는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시댁에 모든 걸 다 내어주며 무조건적으로 따르라는 것, 그건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없습니다. 그건 강요된 희생일 뿐이에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정말 마음을 다잡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엄마가 청소일 하러 다니시는 거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이제 일은도 다들 가시는데 허리도 안 좋으시고 기침도 자주 하시고 그런데도 아침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가시는 거 보면 죄송하고 가슴이 답답해져. 우리 생활비 조금 아껴서라도 엄마한테 생활비 좀 드리면 안 될까? 말을 꺼내는 제 입술이 떨릴 정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생각보다 훨씬 냉랭했습니다. 아니, 그게 뭐가 문제야? 장모님이 일하시면서 돈도 버시고 몸도 움직이시고 좋은 거지. 운동 삼아 일 나가신다며? 굳이 그걸 말릴 이유가 있어? 저는 침착하게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엄마가 일하는 이유는 운동이 아니라 생계 때문이야. 엄마는 항상 그러셔. 내가 벌어서 쓴다. 아이들한테 부담 안 주겠다. 그런데 그 말이 마음을 아프게 해. 우리라도 조금 드리면 덜 힘드실 수 있잖아.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여유 있는 상황 아니잖아. 전세 계약도 곧 끝나가고 집 구하려면 대출 더 받아야 할 수도 있는데 무슨 돈으로 장모님께 생활비를 드려? 그 말에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시댁에 나가는 지출을 조금만 줄이자. 지금도 매달 시댁에 드리는 돈, 식사비용, 행사비용, 기타 등등 만만치 않아. 그중 일부만 줄여도 우리 엄마 생활비 충분히 드릴 수 있어. 하지만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은 뚱한 표정으로 침묵했고 그 뒤로 일주일 넘게 말을 제대로 섞지 않았습니다. 말은 안 해도 뻔히 알 수 있었어요. 기분이 상했다는 듯한 태도, 식사 시간에도 말을 아끼고 기껏해야 대화는 아이들 얘기 정도. 그 침묵이 더 서러웠습니다. 왜 내 마음을 이렇게까지 말해야 이해하려고 하지? 왜 우리 부모는 운동 삼아 일 나가는 분이고 당신 부모는 장남으로 모셔야 할 뿐인 건데? 그 이중적인 기준에 답답하고 억울했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받자마자 목소리가 단단히 굳어 있었어요. 내가 그랬다며? 남편이 장남인데 시댁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느니 그 돈 아껴서 친정엄마 도와주자고 했다고? 한순간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남편이 결국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께 전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장남은 도리로 하는 거다. 부모는 자식 차별 안 하고 키웠지만 이제 와서 며느리가 그걸 문제 삼으면 어떡하냐.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집에 오너라. 우리 가족끼리 얘기 좀 하자.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슴속에서 열불이 치솟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갑시다. 가서 있는 그대로 말합시다. 이제는 나 혼자 참는 걸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 주말 아이들은 친정엄마에게 맡기고 남편과 시댁으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차 안은 싸늘했고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어머니의 표정은 단단히 굳어있었고 시아버지는 안 계셨습니다. 거실에 앉아 계신 어머님 옆에 남편이 조용히 앉았고 저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본론부터 꺼내셨습니다. 나는 우리 집안이 서로 도리 지키고 사는 거라고 믿어왔어. 근데 내가 시댁에 돈 나가는 걸 불만스럽게 생각했다니 그 말 듣고 너무 놀랐어. 아무리 요즘 세상 바뀌었다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니? 순간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시댁에 돈을 드리는 걸 원망한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5년 넘게 시댁 식사비부터 친척들 행사비, 시부모님 생신 선물까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제 친정엄마에게도 조금은 저희가 해야 할 몫이 있다고 생각해서 남편에게 제안했을 뿐이에요.
그걸 이렇게 오해하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젓더니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날 그 자리는 결코 평화롭게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오히려 마음 한켠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내 부모도 나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포기하지 않기로, 그 결심만은 분명했거든요. 시부모님과 마주 앉은 그 자리, 정말로 숨조차 쉬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님은 앉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시댁에 돈 들어가는 거 아깝다고 했댄다. 장남, 며느리가 그렇게 계산적으로 나오면 쓰겠니? 내 친정에 오빠도 있잖아. 왜 내가 친정엄마 생활비까지 걱정하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뒤집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이 둘 키우며 살림 빠듯한 거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시댁 쪽 행사, 생신 명절, 가족 모임, 축의금 지금껏 단 한 번도 시댁에 들어가는 돈을 남편이 계산한 적 없어요. 제가 앞장서서 기쁜 마음으로 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가 그만큼 해줬으니 당연한 도리 아니야? 그 순간 저는 참아왔던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남편 결혼 전 빚이 2억이었어요. 그걸 어머님도 모르셨잖아요. 시댁에서 주신 1억, 그 돈 남편 빚 갚는 데 썼습니다. 그 말도 못 들으셨죠? 저희 친정에서는 1억을 보태주셨고 제가 제 돈 1억 더 해서 총 2억을 결혼에 썼어요. 순간 시어머님의 표정이 딱 굳었습니다. 놀라신 게 느껴졌고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그때 내가 가져온 돈이 2억이었단 말이니? 네, 어머님. 그런데 그런 얘기 남편이 한 번도 드린 적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저희 친정이 겨우 조금만 보태준 줄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지만 저 시댁에 도리한다고 그동안 불평 한마디 없이 살아왔습니다. 남편보다 제가 앞장서서 했어요. 그런데 정말 서운했던 게 뭔지 아세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아버지 위독하실 때 어머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요. 유산 정리는 해놔야 한다. 그 말씀 그때 제 마음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아빠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댁에서는 벌써부터 유산 타령을 하시니 그건 조언도 위로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다소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여전히 강하게 나오셨습니다. 아니 그게 나는 내가 마음 상했을 줄은 몰랐지. 그냥 그때 미리미리 해놓는 게 낫다는 말이었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정말 그게 전부였을까요? 저희 친정 재산이 혹시 저한테 안 오고 오빠에게만 갈까봐 미리 정리하라는 의미 아니었어요? 정작 제 친정에 제가 생활비 드리는 건 그렇게 반대하시면서 그때는 왜 그렇게 유산 얘기를 하셨을까요? 말을 마치자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오해가 아니라 본심이었던 거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남편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해명도 방어도 하지 않는 모습에 그동안 눌러뒀던 분노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이 얘기들 다 알고 있었잖아. 내가 해온 돈, 당신 빚, 친정에서 얼마나 보태주셨는지 왜 한 번도 어머니께 말하지 않았어? 당신은 빚만 가지고 결혼하면서 처가 덕을 봤으면서 그건 싹 감춰두고 왜 지금 와서 친정에 돈 쓰는 건 그렇게 불편해해?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모습에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해야 하는 내가 비참해. 당신은 어머니한테 도리한다며 시댁에 돈 드리는 건 당연하다고 하면서 내가 친정엄마께 생활비 드리자고 하니까 왜 내가 드리냐. 오빠 있잖아. 이 말이 나오는 집안에서 내가 무슨 사랑을 받고 산다는 기분이 들겠냐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저는 마무리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남편과의 관계도 다시 생각해보려 합니다. 이건 단순히 생활비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방 부모는 희생과 도리의 이름으로 모셔야 하고 부모는 남의 일처럼 밀어내는 이 구조 저는 더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날 시부모님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진짜 감정을 꺼냈습니다. 속으로 몇 번이고 삼켰던 말들이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당신 남편.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유산 얘기하셨을 때 그 말 저 진짜 사람 마음에 상처 준다는 게 뭔지 뼛속까지 느꼈어요. 장례식장에서 어머님이 차비 못 받았다고 서운해하셨다죠? 그런 말 저는 시동생 통해서 들었어요. 그때 제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저희는 장례식 치르기도 벅찼고 교통비 챙겨드리는 문화 자체를 몰랐어요. 그걸로 예의 없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에 저는 정말 저희 아빠가 들으셨으면 다시 돌아가셨을 겁니다. 말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습니다. 울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순간까지도 내 감정을 몰라줬던 남편 그리고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시댁 식구들에 대한 허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결혼할 때 친정에서 지원해주신 1억 그 돈 다 회수해서 친정엄마께 드릴 겁니다. 결혼하면서 제가 해온 거 빚밖에 없던 사람은 남편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은 감추고 제가 친정 도와드리려는 건 막으면서 시댁엔 아무 말도 없이 돈을 퍼주라고요? 차라리 혼자 효도하면서 사세요. 혼자 사는 게 훨씬 낫겠네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어른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도대체 네가 뭘 안다고. 하지만 저는 그동안 해온 침묵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못하는 말이요? 어머님은 친정아버지 임종 앞에서도 유산부터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더 못할 말 아니었나요? 그땐 제가 아무 말 안 했던 게 잘못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제 부모님 지켜야 하니까요. 그 순간 시아버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시어머니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아니, 당신이 시집 올 때 몸만 와놓고 지금 며느리한테는 그걸 다 바라냐?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며느리 말이 다 맞잖아. 너는 왜 그렇게 적반하장을 해? 내가 이런 사람하고 평생 살았다는 게 창피하다. 창피해. 시아버님의 그 말씀에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님은 남편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 말이 다 맞아. 넌 왜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며느리한테 부담을 다 지우고 사냐? 내가 널 그렇게 키운 줄 아냐? 앞으로는 내 아내 말대로 해. 그게 맞는 거야. 그게 사람 사는 도리야. 그날 저는 처음으로 시댁에서 제 목소리를 냈고 처음으로 제 말을 들어주는 어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남편과 아주 냉정한 대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댁에 들어가는 돈 전부 끊어요. 아예. 그리고 그만큼 친정엄마께 드릴 거예요. 이건 동의가 아니라 통보예요. 당신이 정말 이 가정을 지킬 마음이 있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동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편은 처음엔 머뭇거리다가 시아버지의 말과 그날 벌어진 일을 곱씹은 듯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 말이 맞아. 앞으로 엄마한텐 그냥 나도 신경 안 쓸게. 며칠 뒤 시어머니는 시동생 집에 다녀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셨고 그 사이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를 아주 호되게 꾸짖으셨다고 하더군요. 너는 시집 올 때 몸만 와놓고 며느리한테는 왜 그런 기대를 해? 네가 남편 장례 때 나한테 해준 게 뭐냐? 그러면서 지금은 무슨 며느리한테 사람이 되라. 사람답게 살아라 좀.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울며불며 시아버지 앞에서 큰 소리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결국 동선의 집으로 가셨다가 동서도 며칠 못 견디고 내보냈다고 하더군요. 저희도 아이 키우고 맞벌이 하느라 정신없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실 여력 없어요. 시어머니는 어디에도 마음 붙일 곳이 없어 결국 다시 혼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연민보다 시원함이 컸습니다. 며칠 뒤 아버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말씀이실까 조심스러웠는데 그 목소리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라, 내가 우리 아들을 그렇게 양심불량으로 키워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네 말 다 맞았다. 나는 내 편이다. 순간 마음이 벅차오르면서도 동시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동안 속으로만 삼키고 눌러왔던 제 감정이 비로소 어른에게 전달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도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저도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사실 죄송했어요. 하지만 너무 오래 참았고 저희 엄마까지 신경 쓰이게 되는 상황이라더는 묵과할 수 없었어요. 사과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통화를 마치고 나서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억울함, 외로움, 상처들이 비로소 조금은 덜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남편이 정말로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게 될지, 또 언제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 다시 벌어질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습니다. 말해야 할 때는 말하고 지켜야 할 사람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아이들을 위한 길이고 제 부모님을 위한 도리이고 무엇보다도 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존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읽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제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또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